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가장 날카로운 분석.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해 볼 부분은 바로 민법 제262조부터 270조 공유 파트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여러분, 공유는요, 변호사 시험에서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A급으로 출제되는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게 나오면서 기존 법리가 그냥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답안지의 퀄리티를 확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단계 로드맵을 따라서 공유 관계를 아주 그냥 완벽하게 정복해 볼 겁니다. 조문부터 시작해서 최신 판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답안지에 쓸 건지, 그 답안 작성법까지 논리적으로 한번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시험에서는 이 공유 파트에서 뭘 그렇게 계속 물어보는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공유자들끼리 또는 공유자가 제3자한테 도대체 무슨 권리를, 무슨 근거로 행사할 수 있냐, 바로 이겁니다. 이 뼈대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기본 다지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모든 법학 공부의 시작과 끝은 뭐다? 바로 조문입니다. 복잡한 판례 논리를 따라가기 전에 그 뿌리가 되는 조문을 완벽하게 아주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조문 하나하나 제대로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자, 기본 조항부터 보시죠. 262조는 간단해요.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가지면 그게 바로 공유다,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263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내 지분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팔 수 있다.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공유물 전부를 내 지분 비율만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3분의 1 지분을 가졌다고 해서 방 3개짜리 집에서 딱 한 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집 전체를 3분의 1의 관리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개념이 모든 공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시험에 그냥 나온다고 봐야 하는 핵심 조문 264조와 265조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행위를 구별해야 돼요. 첫째, 처분과 변경. 이건 집을 팔아버리거나 아예 다른 건물로 바꿔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전원 동의가 필요하겠죠. 둘째, 관리 행위. 임대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 이건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마지막, 보존 행위. 물건이 훼손되는 걸 막는 급한 조치 같은 거죠. 이건 급하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처분, 관리, 보존, 이 세 단어의 요건을 머리에 박아두셔야 합니다. 이게 구별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나머지 조문들은 좀 더 가볍게 쭉 훑어볼게요. 266조, 세금이나 관리비 같은 부담은 당연히 지분 비율대로 내야죠. 267조, 만약 한 명이 나의 지분 포기할래 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한테 지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68조, 이게 또 중요한데 바로 분할 청구권입니다. 공유 관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각 공유자한테 언제든지 이 관계를 끝내고 우리 나눠 갖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를 줍니다. 이게 바로 분할 청구권이에요. 자, 조문이라는 기본기를 다졌으니 이제 진짜 게임, 판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부분, 바로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경계선입니다. 대법원이 이 경계선을 완전히 새로 그어버렸거든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시험의 당락을 가릴 겁니다. 집중하세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회의하게 만든 그 유명한 사건의 핵심 쟁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죠. 갑, 을, 병이 3분의 1씩 지분을 가진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을이 혼자서 그 건물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갑이 을한테 가서 야, 너 나와. 그 건물 나한테 넘겨. 이렇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슬라이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건 그냥 머리에 새기셔야 돼요. 예전에는요, 방금 그 상황에서 인도 청구가 됐습니다. 왜? 그게 공유물 전체를 지키는 보존 행위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완전히 폐기됐어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왜? 대법원이 더 이상 그걸 보존 행위로 안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새로운 법입니다.
아니, 그럼 왜 안 되는 걸까요? 대법원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죠. 아주 합리적이에요. 첫째, 너 나와, 나한테 넘겨 라고 하는 건 결국 나 혼자 쓰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청구하는 너도 소수지분권자인데 무슨 자격으로 혼자 쓰겠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점유하던 을을 내쫓고 갑이 혼자 쓰게 되면 이건 그냥 점유자만 바뀌었을 뿐 을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는 똑같이 부당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셋째, 꼭 인도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 사용을 방해하지 마라고 요구하는 방해배제 청구만으로도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논리가 명쾌하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기죠. 소수 지분권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지분 3분의 1을 가진 갑이 3분의 1 지분을 가진 을한테 너 나가, 나한테 넘겨 라고 하는 건 가능할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가능하다입니다. 왜 다르죠? 바로 그 법적 성질, 즉 근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최근 대법원 판례 2022-253-243은 이걸 더 이상 보존 행위로 보지 않아요. 그럼 뭐로 보느냐? 바로 민법 265조에 있는 관리 행위로 봅니다. 기억나세요?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혼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관리 방법의 하나로서 소수 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논리죠. 보존행위 얘기가 나온 김에 그 한계도 명확히 짚고 가죠. 최근 2023년 판례인데요. 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겁니다. 자,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보세요. 케이스 1, 어떤 사기꾼이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원인무효 등기를 해놨어요. 이때는 공유자 한 명이 나서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유물 전체를 지키는 거니까요. 그런데 케이스 2, 사기꾼이 다른 공유자 을의 지분에 대해서만 원인무효 등기를 해놨어요. 이때 공유자 갑이 나서서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왜? 이건 을의 개인적인 권리 문제이지 공유물 전체의 보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심화학습으로 가보죠. 처분과 분할. 이 두 가지는요, 공유관계의 급이 다른 행위들입니다. 처분은 뭐냐? 이 공유물의 법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말 그대로 끝판왕격인 행위예요. 집을 팔아버린다거나 은행에 통째로 담보 잡히는 것. 이러니 당연히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분할은 이 복잡한 공유관계를 쪽내자고 하는 겁니다. 아예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본질적인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이제 그만 우리 각자 갈라섭시다 라고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이 가진 무게감의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자, 이론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답안지에 녹여내서 점수로 연결할 거냐?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이 슬라이드는 그냥 외우세요. 사진 찍듯이 머리에 박아두는 겁니다. 자,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카드와 없는 카드. 절대 쓸 수 없는 카드는 인도 청구. 이건 전화 판례로 막혔어요. 그럼 쓸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권리 방해하지 마라고 하는 방해배제 청구. 둘째, 내 지분 넘어서 사용한 부분은 돈으로 내놔 라고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답안지에는 이 두 가지를 쓰고 인도 청구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써줘야 점수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답안의 뼈대예요. 공유 사례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이 3단계 공식을 기계처럼 적용하세요. 1단계, 지분 확인. 청구하는 사람이 과반수예요? 소수예요? 이걸 먼저 보세요. 2단계, 행위 분석.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혼자 독점적으로 쓰고 있나요? 그걸 분석해야 합니다. 3단계, 청구 내용 특정. 그래서 원고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인도를 원하는 건지, 방해배제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달라는 건지. 이 세 가지만 딱딱 짚어주면 절대 논점에서 벗어날 일 없이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짜 고수와 중수를 가르는 지점이죠. 공유라는 섬에만 갇혀있지 말고 민법 전체라는 큰 대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을 확장하기 전에 우리 출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공유가 뭐라고요? 지분이라는 연결고리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형태. 맞죠? 이 기본 정의에서 모든 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답안지를 풍부하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비교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특징이 확 들어와요. 공유는 개인주의 끝판왕이에요.
제일 자유롭죠. 내 집은 내 맘대로 팔고 나 이제 나갈래. 분할 청구도 자유. 반면에 합유는 뭐죠? 동업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사업하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끈끈한 관계예요. 그래서 지분 하나 팔 때도 다 같이 동의해야 하고 함부로 쪼갤 수도 없어요. 마지막 총유는 교회 재산, 종중 재산. 여긴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만 있는 겁니다. 지분 자체가 없어요. 이 개인주의부터 공동체주의까지의 스펙트럼,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 문제가 나오면 얘네들이 세트로 따라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소유권 파트에서는 그렇죠. 방해배제 청구권 214조, 채권 파트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741조가 단골손님이죠. 더 나아가서 분할할 때 돈 주고 등기 넘기는 게 동시행 관계 536조인지, 그리고 방금 본 합유 271조, 총유 275조와의 차이점까지, 이런 것들을 답안지에 함께 녹여낼 수 있어야 진짜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달려왔는데 핵심 결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성공입니다. 최신 판례의 흐름은 보존행위의 범위를 좁히고 관리행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예전처럼 아무거나 보존행위라고 퉁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인도 청구는 이제 소수지분권자에게는 보존행위가 아니고 과반수지분권자에게는 관리행위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단순히 판례 문구를 외우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이 판례 변경이 과연 공유자들 사이에 힘의 균형을 어떻게 바꿔놨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유리해졌고 누가 더 불리해졌을까요? 이 고민의 깊이가 여러분의 리걸 마인드를, 그리고 답안지의 수준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